여러분, 지난 주말에 영화관 가보셨나요? 요즘 팝콘 세트 하나에 15,000원. 거기다 영화 티켓까지 끊으면 둘이서 50,000원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손이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데이트 코스로 영화 한 편 고르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참 묘하죠? 바로 그 비싼 티켓값 덕분에 영화왕과 사는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1,4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영화 제작사 사장님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입이 귀에 걸린 채로 통장 잔고 확인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극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넷플릭스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넷플릭스가 제작비 다 대줄 텐데 실패할 걱정 없으니 더 이득 아니야? 요즘 누가 귀찮게 극장 가? 집에서 편하게 보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정말 뼈에 새기면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로 우리 시대 창작자들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달콤한 함정이거든요. 1,400만 명이 똑같이 영화를 봤어도 만약 그게 넷플릭스였다면 제작사 사장님은 지금쯤 밤잠을 설치며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우리가 극장에서 내는 그 15,000원 속에 사실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부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순진한 당신이 절대 몰랐던 진짜 돈의 세계, 순진한 경제학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먼저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사들을 파트너로 대하는 방식을 아주 노골적이고 현실적인 비유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 없던 기막힌 치킨 소스 레시피를 개발한 사장님이라고 상상해봅시다.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넷플릭스라는 거대 글로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찾아와 제안합니다. 사장님, 전 세계에 매장 내는 비용 100억 원 저희가 다 낼게요. 거기다 고생하셨으니 수고비로 20억 원 더 얹어서 총 120억 원 바로 쏴드릴게요. 어때요? 깔끔하죠? 대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치킨 레시피와 앞으로 전 세계에서 팔릴 치킨 수익 그리고 이 가게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굿즈 수익은 영원히 우리 거예요. 나중에 이 치킨이 전 세계 1등이 되어 수조 원을 벌든 역사에 남을 명품이 되든 그 이익은 전부 우리가 가져갑니다. 사장님은 이미 20억 원 벌었으니 손해는 아니잖아요. 업계에서는 이걸 매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뜻 그대로 한번 사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좋아 계약이지. 본질은 내가 피땀 흘려 개발한 치킨집의 열쇠를 영원히 남에게 넘기고 나는 그 집의 주방장으로 남겠다는 문서나 다름없어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장 탑값 걱정 없고 실패해도 내 돈 안 깨지니까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독사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강남 아파트로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운 좋게 시세에 2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평생의 천운이 온 거죠. 그런데 당장 계약금 3억 원이 없어서 이 기회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주변에 돈 빌릴 데도 없어서 피가 말라요. 바로 이때 넷플릭스 같은 큰 손이 나타나서 제안합니다. 그 분양권 나한테 넘겨요. 그럼 지금 당장 현금 3억 줄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손에 쥐는 현금 3억 원을 선택하고 20억 원짜리 미래 가치를 포기하시겠나요?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끌어와 버텨서 나중에 그 20억 원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겠나요? 냉정하게 계산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만 당장 통장이 텅 빈 사람에게 3억 원이라는 실물 화폐의 유혹은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넷플릭스는 바로 이 지점, 창작자들의 자본 결핍과 실패에 대한 공포를 정확하게 공략해서 거대한 글로벌 제국을 세웠습니다. 창작자는 당장 안전한 3억 원에 안도하고 넷플릭스는 20억 원짜리 가치를 헐값에 싹쓸이하는 구조가 수천 번 반복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글로벌 콘텐츠 시장입니다. 하지만 극장 개봉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게임입니다. 이건 직접 장사하는 것이자 내 이름 걸고 하는 독립 매장이에요. 작가부터 인테리어비까지 내가 직접 투자를 받아야 하고 만약 손님이 안 오면 그대로 길바닥에 놔앉는 겁니다. 대출받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는 피 말리는 토박이죠. 그런데 왕사남처럼 진짜 대박이 터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치킨 수익은 단 한 푼도 남에게 안 뺏기고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2호점, 3호점 시즌1을 만들 권리, 캐릭터로 굿즈 만들 권리, 해외에 체인점 내는 권리, 드라마화 권리까지 전부 내가 주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터진 히트작 하나가 향후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로 가는 건 거대 프랜차이즈의 월급 받는 점장이 되는 길이고 극장으로 가는 건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재벌 사장님이 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결과가 말해주는데 왕사남이 벌어들인 1,4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이미 정답을 외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내 작품이 대박 났을 때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즉 지식재산권 IP의 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치킨 레시피의 주인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작품에서 나오는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극장 모델은 내가 직접 주인이 되어 관객 한 명이 입장할 때마다
티켓 가격에서 내 몫을 챙겨가는 정직한 구조예요. 영화가 대박나면 날수록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천장 없이 치솟게 되죠. 왕사남의 제작비가 105억 원 정도였는데 마케팅비 다 포함해서 관객 260만 명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한 명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그게 다 순수하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1400만 명이 봤으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긴 1140만 명분의 티켓값이 고스란히 수입기계처럼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고정가격 구독 모델입니다. 영화가 얼마나 잘 되든 제작사가 받는 돈은 처음에 약속한 그 금액이 끝이에요. 대신 넷플릭스는 그 콘텐츠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영구적으로 가져갑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아주 잔인하게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불러요. 어부는 정성껏 키운 물고기를 양식장에 넣어주고 일당만 받고 퇴근하는데 양식장 주인은 그 물고기가 낳은 새끼부터 그 물고기로 만드는 모든 가공품 수익을 영원히 독점하는 구조죠. 그럼 넷플릭스는 왜 그렇게 한국 콘텐츠에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 냉정합니다. 가성비가 미쳤거든요. 할리우드에서 1000억 원 쏟아부어야 만들 퀄리티를 한국에서는 200억 원, 300억 원이면 뚝딱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넷플릭스는 이 작품에 약 250억 원을 투자해 무려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제작진의 손에 쥐어진 것은 초기 제작비의 10% 수준인 성공 보수뿐이었죠. 전 세계에서 우리 치킨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정작 사장님은 알바비 조금 더 받은 꼴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크 한 접시 먹을 돈으로 한국 오면 임금님 수라상을 10번 차릴 수 있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식의 하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극장에서 내는 1만 5천 원의 행방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돈은 단순히 영화사 사장님 배 불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10%인 1,500원은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가고 특히 3%인 450원은 영화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모입니다. 이 450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돈들이 모여서 독립영화를 지원하고 배고픈 시나리오 작가들을 돕고 제2의 봉준호나 박찬욱을 키워내는 토양이 됩니다. 말하자면 동네 치킨 골목 상생 자금인 셈이죠. 여러분의 티켓 한 장이 한국 영화의 미래를 만드는 소액 투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구독료에는 이런 구조가 전무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구독료 중에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쓰이는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미국 본사 주주들의 배당금이 되어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결국 한국 창작자들은 세계 최대 플랫폼에 값싼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만약 왕사남의 매출 1425억 원을 넷플릭스로 달성하려면 얼마의 구독자를 모아야 할까요? 시청자 수가 아니라 새로운 신규 구독자를 무려 1018만 명이나 모아야 합니다. 2026년 3월 넷플릭스 국내 신규 유입자가 고작 수만 명대에 그쳤다는 사실을 비교해보면 그 수치의 차이는 정말 확연하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400만급 대작은 무조건 극장에서 한 명씩 직접 돈을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넷플릭스가 조회수가 아니라 구독자 수 증가에 목을 매는 이유도 그들의 재무제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무형 자산으로 잡고 수년에 걸쳐 비용을 나누는 방식을 씁니다. 만약 왕사남 같은 대작에 수천만 명이 동시에 몰리면 서버 비용이나 트래픽 비용은 폭발하는데 정작 신규 구독자가 그만큼 안 늘어나면 회계장부상으로는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현상이 생기죠. 그들은 우리의 영화를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독자를 붙잡아두는 미끼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계의 독약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신진 감독들에게는 거대한 꿈의 무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극장 개봉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실험적인 장르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기도 하죠. 제작사 입장에서도 실패의 리스크를 넷플릭스가 온전히 짊어져준다는 점은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치킨집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을까 봐 무서운 사람에겐 대기업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는 창작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영화들은 이 모든 불리함을 알면서도 넷플릭스로 달려갈까요? 그 똑똑한 제작사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극장 홀드백의 붕괴와 투자 시장의 실종입니다. 여기서 홀드백이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OTT나 TV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유예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게 무너지면서 극장의 희소 가치가 사라진 게 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TV에 나오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영화관 가? 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또한 최근 영화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수백억 원의 제작비를 감당할 전주들이 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영화판에 돈을 풀던 투자자들이 발을 뺀 것이죠. 당장 가게를 오픈해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 미래의 대박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넷플릭스의 제작비를 선택하는 생존형 계약이 늘어난 거죠. 극장에서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 시장 환경도 창작자들을 넷플릭스의 품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즉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에게 기회의 땅인 동시에 차생력을 잃어가는 한국 영화계의 최후의 보루가 된 셈입니다. 자본이란 건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그 흐름을 지휘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왕사남은 거대 플랫폼이 짜놓은 판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뚫어내 내 브랜드를 지켜낸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창작자의 고충도 함께 녹아있죠. 한국 콘텐츠 시장이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춰 나갈지, 아니면 결국 세계 최대의 콘텐츠 하청 기지로 전락할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가치를 응원해주세요. 자본은 흐르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진한 경제학이었습니다.